자, 142페이지 위험부담 판례를 볼 차례죠.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에 적용이 되죠. 예를 들어 각과 회사에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지진으로 멸실이 돼서 갑의 주택 소유권 이전 채무가 갑의 규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또는 갑과 의사의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토지가 수용이 됨으로써 갑이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자, 이럴 때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인 갑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갑은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죠.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다만 채권자 잘못으로, 의뢰 잘못으로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되거나 또는 의뢰 지체 중 불능이 되거나 이럴 때는 의리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요. 이항 갑이 따로 별도로 이득을 얻은 게 있다면 채무자 위험, 채권자 위험 부담일 때 갑이 이렇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 갑이 별도의 이득을 얻은 게 있다면 그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을 해야 되죠. 이런 건 이제 위험 부담이라 합니다. 판례는 별거 없고요. 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팔았어요. 그 계약을 한 후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전소가 되는데 양당사자에게 잘못이 없어요.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위험 부담이죠. 자, 누가 부담해요?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 갑이 부담하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미리 받은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따라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죠. 미리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 이 정도.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낙약자가 채무자. 낙약자가 채무자예요. 자, 이때 539조 1항. 을이 병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했을 때 병이 을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2항. 그 병의 권리는 병이 채무자 을에게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때 생깁니다. 만약에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면 을은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물어볼 수 있고, 병이 확답을 하지 않아서 을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은 거절한 걸로 보죠.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병의 권리가 확정이 된 후에는 갑과 을은 적어도 합의를 통해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소멸시킬 수도 없게 됩니다. 자, 539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낙약자죠. 낙약자는요, 갑과의 계약에서 받은 항변, 갑과의 계약에 기한 항변, 뭐죠? 갑이 소유권을 남겨줘요. 그럼 을은 돈 못 줘라고 항변할 수 있죠. 그거를 병에게도 할 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면 을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항변권을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을 간의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을은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병에 대해서. 판례를 볼게요. 채무자 갑이 낙약자예요. 채무자 을, 채권자 을이 요약자입니다. 을이 요약자, 갑이 낙약자, 채무자죠. 병이 수익자예요.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이때 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는 병, 이 병은 계약 당시에 특정돼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태아를 위한, 설립적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누시면 돼요. 을과 갑이 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할 필요도 없고 특정되었을 필요도 없어요. 단 그 상태에서 병이 나중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생기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당연히 현존 특정되어야 되겠죠. 그때는. 그러나 계약 당시에는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38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 그런데 이것도 된다. 을이 갑에게 물건을 팔면서 내가 대금을 안 받을 테니까 병은 대신 병한테 꿔준 돈을 받지 말아라. 갑이 알았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병은 갑에 대해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잖아요.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원래 제3자가 권리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제3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조건부로 할 수 있죠. 또 제3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분양회사가 수분양자를 위해서 보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내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면 네가 분양 의무를 이행해라. 알았다. 그래서 주택분양보증계약은 분양회사와 보증회사 사이에 수분양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첫째, 조건이 붙었죠. 내가 부도나면 조건 붙였죠. 따라서 조건부로 할 수 있고요. 자, 나중에 부도가 났어요. 병은 을에게 권리가 생기죠. 빨리 지어서 분양해라. 근데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잔금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제3자가 의무를 부담한 것을 전제로 권리를 취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제3자인 병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 잔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의 의사 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39번은 주택분양보증 계약과 관련된 판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40번 채무자 갑, 낙약자죠. 채권자 을, 요약자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병은 수익의사를 표시했는데 갑은 병이 이행을 청구했을 때 을병사의 법률관계. 자, 을이 요약자, 갑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인데 병이 청구했을 때 갑은 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을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절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을병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따라서 을병 사이에 서로 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병은 대항할 수가 없다가 되죠. 자,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을과 병 사이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여기에 기천 항변으로는 거절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40번 틀렸죠. 을병 사이의 관계, 대가 관계죠.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4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수익자가 아니죠.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잖아요. 따라서 제3자는 계약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권 이런 게 없죠. 해제 원상회복은 을과 병 사이에 각각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갑과 을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는데 요게 해제됐어요. 을이 병에게 준 게 있어. 을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을의 병에 대한 반환 청구는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잖아요.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죠.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이 해제됐을 때 낙약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뭔가를 준 게 있다 하더라도 낙약
요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천주도 마찬가지죠.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을은 병에게 지급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43번. 자, 갑을 사이에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는데 을이 요약자, 갑이 낙약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해제는 요약자가 하죠. 반면에 제3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병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3자가 낙약자에게 할 수 있는 거 손해배상 청구. 제3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건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해제가 나오고요. 특히 해제와 관련해서는 합의 해제 조심하셔야 돼요. 판례.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이죠.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려는 계약이니까 당연히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 되고요. 묵시적 합의 해제도 가능하죠. 묵시적 합의 해제도.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죠. 해제는 단독행위고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그 다음에 합의 해지 또는 해제는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해제는 단독행위잖아요. 따라서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은 계약에는 적용되질 않아요. 여기서 548조 2항이 뭐냐? 이자가산하라예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금전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 그 금전에 대해서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합의 해제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의 해제되었을 때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갈 의무 없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해제와는 달리 합의 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네 번째, 계약을 합의 해제했어요. 계약이 소멸했죠. 그 후에 합의 해제를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소멸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헤어졌다 만나고 다시 헤어졌다 또 만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 해제를 통해서 소멸했던 계약을 합의 해제를 무력화시키고 다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45번. 매수인 을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요청했어요. 매도인한테 며칠만 말미를 달라. 근데 매도인이 뭐라 그랬냐면 알았다. 내가 열흘을 연장해 주겠다. 그럼 열흘 뒤에 잔금하고 연체이자를 지급해라. 만약에 열흘 뒤에 잔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라고 통지를 한 거예요. 자, 을이 그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갑은 다음날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줬습니다. 을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날 지급을 안 했어요. 물론 갑은 그날 서류 따위를 준비해서 이행 제공을 하려고 했겠지. 근데 잔금 지급일 날 결국 을이 지급을 안 했으니까 다음날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다시. 정당한 거죠. 자, 세 번째 줄 봅니다. 을이 그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갑은 그 다음날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줬는데 갑은 연장된 날짜에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데 그중에 인감만 아직 발급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감은
갑이 5분만 가면은 받을 수 있는 동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럼 갑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은 잔금 지급이 할 이행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잔금을 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돼버렸잖아, 다시. 그러니까 해제가 된 거죠.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인감증명서만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5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제공을 마쳤다고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잔금 지급기일날 갑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을이 야 너는 잔금 지급기일날 인감증명서 안 떼놨었잖아. 그럼 이행 준비를 마친 게 아니잖아. 그럼 나는 지체가 아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야 갑이 서류 다 갖고 있어서 인감만 안 갖고 있어서 인감증명. 근데 인감증명은 5번이면 갖다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럼 갑은 준비 다 한 거지. 그게 판례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제공을 충분히 다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45번 틀린 질문입니다. 46번. 자, 46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동생 관계잖아요. 자,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까 46번처럼 자동 해제된다 라고 특약을 한 상태에서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느냐?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체가 되어야 자동 해제가 돼요. 내 을을 지체에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이행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45번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을의 잔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고 특약을 했는데 그 날짜에 을이 잔금을 주지 않아요. 그걸 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래야 자동 해제된단 말이에요. 그 을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갑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번에 갑이 인감증명서만 발급받지 않고 다른 걸 다 준비한 것을 이행 제공으로 볼 수 있냐? 즉 을을 이행치에 빠뜨린 걸로 볼 수 있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45번이에요. 46번 때문에 그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46번을 요구하니까.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을 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약정기한을 도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약정기한을 도과했다 플러스 지체가 되어야 자동 해제된 걸로 볼 수 있어요. 만에 하나 갑이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을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해제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라는 약정이 있을 때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동 해제되려면 단순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잔금 미지급이 지체가 돼야 돼요. 지체가. 46번의 해설을 볼게요. 146페이지.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기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약정이 있을 때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 의무는 동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 알리는 등 이행 제공을 함으로써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지체에 빠뜨리게 했을 때 자동 해제된다. 따라서 단순히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날짜를 지갔다는 사실만으로 지체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도 45번에서 얘가 인감증명서만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것 그것도 이행 제공으로 볼 수 있냐? 그렇다. 이는 그렇다. 그게 45번이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죠. 이행지체 대금 미지급을 생각하자. 매도인은 상당 기간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물론 매수인이 이행을 거절하면 미리 이행을 거절하면 최고 필요 없다. 결혼식 화환 주문 계약처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 지체가 있을 때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최고 없이 해제되는 게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일단 기본이 되는 조문이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47번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 이게 뭐예요? 이행거절.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단 해제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거절 의사를 철회하게 되면 마찬가지다가 아니에요. 이때는 최고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바로 해제 못하고요.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 자, 40번 꼭 나눠서 기억하세요. 이행 거절이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즉 해제권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최고 없이. 그런데 그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펼해버렸어요. 그럼 이 해제권은 소멸해버리고요. 다시 545사조로 돌아가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판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48번 부속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못하죠. 갑이 을에게 임야를 매각하면서 묘지 2기를 이전하기로 했다. 그 묘지 2기 이전 채무는 특약을 통해 발생한 부속 채무죠. 부속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 못하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가 있죠. 갑과 을이 다운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을이 다운 계약서를 안 써주네. 그럼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다운 계약서를 써줄 의무는 특약을 통해서 발생한 별도의 부속 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운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부속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 해지 못합니다. 우리 147페이지 밑에 48번의 해설을 보세요. 거민계약서의 매매대금에 관한 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거민계약서의 매매대금에 관한 약정이 뭘까요? 대금은 1억인데 7천만 원으로 작성하기로 한 약정, 다운계약서 약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무는 부수역 의무에 불과하고 따라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라는 거 잊지 마시고 49번은요. 좀 어려워요. 갑을사의 매매가 있었어요. 을병사의 미등기 전매가 있었어요. 병은 이전등기 청권이 있죠. 을은 갑에서 이전등기 청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매도인이 누구냐? 을이에요. 병이 매수인이고요. 원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그런데 매도인 을의 원소유자 갑에 대한 요 이전등기 청권이 을의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가 됐어요. 을의 채권자가 왜 가압류해놨냐? 을이 이전등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을은 대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 지급을 못하게 가압류하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전등기를 청구할 테니까 이걸 가압류해 놓으면 을은 대금을 지급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을의 채권자는 거기서 돈 받아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가 가압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을은 이전등기를 청구를 못 해요. 그럼 등기를 못 넘겨봤잖아요. 그럼 병에게 등기를 못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가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자신은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니까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요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행불능을 이루.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야, 을이 만약에 돈이 있어. 그래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 그럼 가압류 해제하고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고 그럼 너에게 넘겨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단순히 을의 이전등기 척골이 가물된 것만으로는 불능이 아니다. 플러스 을이 돈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이행불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49번을 봅니다. 매도인 을의 원소이자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척골이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 매수인 병은 매도인 을의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안 된다. 플러스 을의 무자력까지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49번은 좀 어려운 건데 이건 조금 쉬워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갑의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가 됐어요. 그럼 갑은 건물 소유권을 못 넘겨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이행불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무자력이어야 된다. 만약에 갑이 돈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가압류 소멸시키고 등기를 넘겨줄 수 있잖냐.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 이행불능이 되려면 가압류된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 그 가압류의 채무자, 피가압류자가 무자력이어야 된다.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채권자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고 매도인이 가압류를 소멸시킬 만한 돈이 없어. 두 가지 합쳐져. 가압류 플러스 무자력. 그래야 이행불능이다. 근데 49번은 가압류만 되어 있고 매도인의 무자력이 없잖아요. 이것까지 있어야 이행불능인데 이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행불능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49번과 참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59번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한 계약 당사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자 협력 의무. 이거 계약상 의무예요? 신의치상 의무예요? 신의치상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협력 의무 불이행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말이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말이죠. 계약상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게 됩니다. 불가분성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갑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돈을 안 줘요. 그럼 갑을이 해제권자예요. 반면에 갑을이 지분을 안 넘겨줘요. 그럼 병이 해제권자고 상대방이 갑을이에요. 자, 해제권자가 그랬을 때 전원이 행사해야 되죠. 전원이 행사해야 계약이 해제되죠. 전원에게 해야 되죠. 물론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갑이 먼저 할 수 있고 나중에 을이 해제까지 해야 해제가 되죠. 병이 갑에게 먼저 하고 며칠 있다가 을에게 해야 해제가 되죠. 한 사람이 해제할 수는 있어요. 한 사람에게 해제권 행사할 수 있어. 하지만 전원이 할 때까지, 전원에게 할 때까지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죠. 또 어느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생활하면 다른 당사자도 해제권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거 임의 규정이에요. 판례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불가분성에 관련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자, 52번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있어요. 그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전원이 해야 되죠. 전원이 하라, 전원에게 하라. 공유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일부 공유자가 공유지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갑 먼저 해지할 수 있어요. 며칠 있다가 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는 있는데 전원이 해지할 때까지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만에 하나 어느 공유자 1인은 해지할 수 없다 그러면요. 동시에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갑 자신의 지분에서 해지할 수 있다. 을 자신의 지분에서 해지할 수 있다. 단 전원이 해지할 때까지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53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해제가 나왔네요.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를 말하죠. 법정 해제의 효과가 나옵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고요. 선악불문 전부 반환이고요. 제3자 권리하지 못하는데 요 제3자가 좀 중요하죠. 돈 돌려줄 때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고요. 원상 회복 의무 동생관계고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요 548조 1항, 2항에 관련된 판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제3자 보호 관련된 판례들. 자, 5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죠.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정당하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그죠? 문제는 나중에 대금을 반환할 때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금전 반환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랬죠. 이건 법정이자예요. 대금 반환 뭐 지체에 따르는 연체이자가 아니라 이걸 만약에 대금 반환 뭐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로 보게 되면요. 요 경우에 이자가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는 건 부당이득 원상회복 의무로서의 이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대금 반환과 매수인의 등기 말소가 설령 동시이행 관계고 매수인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동안에도 연체이자는 붙지 않지만 법정이자는 붙는단 말이죠. 따라서 법정이자를 가산을 반환해야 됩니다. 참조해보면 이렇게 됐죠.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할 때 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건 연체이자가 아니고 반환이 뭐 이행지체에 따른 연체이자가 아니고 원상회복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여 대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동안에도 연체이자는 붙지 않겠지만 항변권 행사에서 정당하게 대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연체이자는 붙지 않겠지만 법정이자는 가산해라. 이렇게 되겠죠. 자, 각과 요새 아파트 분양계약이 있고 얘가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그 분양권을 팔았어요. 근데 이 아파트 분양권은요. 분양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멸하는 채권입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멸하는 채권. 이거를 양수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분양계약이 해제가 되면요. 분양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그 분양권 양수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열세를 받은 상태에서 임대를 했어요. 문제는 이게 해제가 됐어요. 분양계약이. 그럼 이 임차인은 보호가 되느냐? 즉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즉 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보느냐? 그렇다. 아파트 수분양자 분양받은 여기입니다. 분양자 갑으로부터 열세를 받아 병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병이 그 주택을 인도받아 열세를 받아 주민등록을 하면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분양자 갑에 대하여 병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병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56번 57번 대항할 수 있다. 56번 57번 각과 의사의 매매 을의 이름으로 등기 이거를 가압류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그럼 이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권자라고 등기가 돼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해제가 됐어. 얘 등기부에 등기됐잖아요. 그러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한 사람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58번 자, 각과 을 사이에 매매
을에게 등기, 계약이 해제, 을등기 말소. 문제가 생겼어요. 을이 병하고 거래했어요. 병. 이 병 보호되는 제3자냐? 제3자다. 등기를 갖추고 있으면 이때 계약이 해제되기 전 제3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선인 경우 보호되죠. 그럼 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된 후에 말소 등기를 하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는 선이 제3자가 저당권 취득자 등기했다는 거죠. 따라서 보호되죠. 따라서 해제는 그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제3자는 보호된다. 이런 뜻이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제3자. 59번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주택 매매. 을에게 등기를 넘겨갔어요. 소유권 취득했죠. 그리고 그걸 임대차 했어요. 병이 인도비 주민등록을 한 상태야. 그리고 나서 해제가 됐어요. 자, 을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해제를 통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을이죠. 그 을과 해제 전 임대차 계약을 한 병 보호되지요.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말이죠. 멋있구만. 반면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A 건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된 상태에서 이 병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돼 있는데 이거 등기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등기한 자가 아니야. 따라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을 때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등기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보호되는 제3자가 되려면 부동산은 등기가 돼야 된단 말이죠. 60번 등기 아니란 말이죠. 그죠? 가등기도 부동산에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는 보호되는 거야. 가등기도 등기니까. 하지만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건 등기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돈 돌려주고 이자 붙이죠. 매수인은 원물 돌려주고 사용이익, 즉 과실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이 반환해야 될 것에 공제되는 게 있어요. 뭐죠? 매수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추가된 운용이익. 원래 보통 사람이라면 1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텐데 매수인은 영업수완이 좋아가지고 2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100만 원의 이익을 얻는데 매수인은 2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니까 매수인의 능력에 따라서 100만 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이게 운용이익이야. 이거는 반환할 필요가 없죠. 매수인의 능력에 따라서 추가된 이익, 그걸 운용이익이라 하고요. 매수인의 능력에 따른 이익, 운용이익, 이거는 반환해야 될 사용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즉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62. 계약을 해제해지. 특히 해제. 이행이익 손해배상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실례익 배상을 구해도 된다.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지만 실례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실례익 배상이 계산이 더 쉬워요. 따라서 당사자가 실례익 배상을 계산해서 청구하면 법원은 못 이기는 척 받아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야 이거 원래 이행이익 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줄게. 실례익 배상 청구도 괜찮아. 그게 요겁니다. 62번. 63번은 해지와 관련된 건데요. A 회사 이사갑 취임을 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서 써요. 그런데 나중에 사임을 하게 됐네. 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더 이상 이사가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이 채무를 둘로 나눕니다. 보증 쓸 때 액수가 정해져 있는 특정 채무였냐, 아니면
보증 이후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였냐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만약에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특정 채무를 보증 섰을 때는 보증계약 해지 못한다 사임을 하더라도, 그러나 불특정 채무를 보증 섰을 때는 사임 이후에는 보증 채무를 부담 안 되니까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불특정 채무를 우리 대법원은 계속적 보증, 포괄 근보증 이렇게 불러요.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 보증을 계속적 보증 또는 포괄 근보증이라고 불러요. 그럼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회사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특정 채무를 보증선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과는 달리 사임을 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152페이지 맨 밑에를 보세요. 해설. 회사 이사가 특정 채무를 보증했을 때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과는 달리 152페이지 맨 밑에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안 돼. 이렇게 되겠죠. 해지에서 나올 수 있는 판례 중에서 그 유일한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지까지 봄으로써 계약 총론까지 판례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계약 강론 판례하고요. 민사특별법 판례를 봄으로써 판례집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볼 게 좀 많은데요. 다음 주에 볼 것들 중에서 특히 민사특별법 판례는 중요한 걸 몇 가지 찝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